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집어든 달콤한 도넛 한 입, 혹은 어젯밤에 막 야식으로 시켜 먹은 매콤한 떡볶이. 여러분은 그 메뉴를 고른 게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의 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 믿으시나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 입맛이고, 내 취향이고, 내가 결정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통제된 선택을 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선택을 내린 진짜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박테리아라면 어떨까요? 장내 미생물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면 심지어 50년 전 여러분의 할머니가 드셨던 식단 때문이라면요.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와, 확실히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거대한 힘들이 치열하게 얽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물학, 유전학, 그리고 사회학과 행동경제학까지 다 아우르는 데이터들을 쫙 펼쳐놓고 볼 거거든요. 네,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는 진짜 조종자가 과연 누구인지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문헌들이죠. 자,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하는 그 끈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다이어트나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찰을 찾아내는 거죠.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조종자는 우리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아주 은밀한 곳, 바로 우리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늦은 밤 야식을 참지 못하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하면서 자책을 엄청 하잖아요. 진짜요? 매일 밤 배달을 펴면서 제 자신을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분석할 의학 자료들을 보면 이 식습관이라는 건 결코 머릿속의 합리적인 결단만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 뇌를 직접적으로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뇌를 해킹한다고요? 아니, 제 뱃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저한테 막 무엇을 먹으라고 지시한다는 건가요? 놀랍게도 그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에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얘네들은 각자 생존을 위해 선호하는 먹이가 완전히 다르게 세팅돼 있습니다. 아, 미생물마다 입맛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아요. 어떤 군집은 당분을 극도로 원하고 어떤 집단은 기름진 지방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숙주인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어주기만을 가만히 기다릴까요? 설마 안 기다리나요? 절대 안 기다리죠. 얘네들은 장과 뇌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망, 즉 미주신경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화학적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와, 잠깐만요. 물리적으로 장에서 뇌로 신호를 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정 미생물들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유도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내기도 해요. 헐, 직접 만든다고요? 네. 그래서 숙주인 우리가 초콜릿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뇌에서 극도의 쾌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보상 회로를 싹 조작하는 겁니다. 와, 진짜 치밀하네요. 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당분이 안 들어오면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막 짜증나게 해서 귀엽고 단 것을 찾게 만들죠. 와, 정말 흑말부부는 부는 먹이옵니다. 이거 완전 내 집에 월세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툭하면 내 냉장고를 지들 마음대로 비워버리는 것도 모자라 나한테 피자를 시키도록 체면까지 거는 악동 룸메이트들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악동 룸메이트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룸메이트들의 종류가 단순해질수록 그러니까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이 깨질수록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였어요. 그 지점이 생태계의 무서운 점이죠. 다양한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룰 때는 서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을 향한 극단적인 갈망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거든요. 샐러드 좋아하는 미생물이랑 치킨 좋아하는 미생물이 싸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해서 종 다양성이 뚝 떨어지게 되면 단 것이나 찌꺼기 음식만 탐닉하는 특정 세력이 장내 패권해주게 됩니다. 독재자가 나타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견제 세력이 사라진 미생물 집단은 숙주인 인간을 훨씬 더 강력하게 조정하게 되고 결국 비만과 만성질환으로 숙주를 몰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대목에서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비만이 감기처럼 전염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비만이 바이러스도 아닌데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거나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같은 환경을 공유하잖아요. 피부 접촉, 공기, 심지어 화장실까지요. 네, 가족이나 룸메이트면 당연히 다 같이 쓰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서로의 장내 미생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실제로 친한 룸메이트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도록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와, 그러면 특정 식탐을 유도하는 그 뚱보 미생물 군집이 주변 사람한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정 식습관과 비만 역시 사회적 네트워크를 타고 전염되는 양상을 띨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요, 만약 이 내 몸속 룸메이트들이 생존 본능으로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조종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새해 첫날 막 헬스장 끊으면서 다짐하는 그 알량한 다이어트 의지라는 건 애초에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셨네요.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이죠.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볼 것이냐. 솔직히 후자면 약간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 네. 여기서 자료가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바로 생유 터널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후성 유전학, 그러니까 에피제네틱스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아이의 DNA 염기 서열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유전자의 발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1944년 네덜란드의 기아의 겨울 연구 데이터가 정말 뇌리에 팍 박혔습니다. 그 연구가 에피제네틱스의 핵심을 보여주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겨울에 네덜란드가 나치에 고립되면서 극심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가 500칼로리 밑으로 떨어지는 참혹한 상황이었죠. 상상조차 안 되는 굶주림이네요.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임신기를 보낸 산모들이 낳은 아이들의 평생을 추적했어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세대의 사람들보다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가 임신 중에 굶주렸으면 아이들도 영양실조로 되게 왜소하고 말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비만율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케아의 생존 메커니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극심한 영양결핍을 겪은 태아의 세포들은 아주 중요한 외부 환경 정보를 습득해요. 아, 내가 태어날 세상은 식량이 진짜 부족한 척박한 곳이구나. 이렇게요. 빙고. 태아는 생존을 위해 에피제네틱스 스위치를 딱 조작해버립니다. 태어난 후에 단 1g의 지방이나 당분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소비하지 않고 몸에 악착같이 저장하도록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극대화하는 거죠. 와, 기아에 철저하게 대비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태어나 보니 햄버거와 콜라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방 축적 시스템이 비만이라는 시한폭탄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제가 막 치킨 시키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충동의 상당 부분은 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어머니나 할머니가 겪었던 영양 상태 때문에 스위치가 쳐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생물학의 힘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장내 미생물이나 에피제네틱스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조종해 왔다면 왜 하필 최근 5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가 50년 만에 진화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를 둘러싼 이 현대 사회라는 환경의 변화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바깥 세상으로 좀 돌려보죠. 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어요. 우리 유전자는 여전히 원시시대 들판을 뛰어다니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환경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로 급변했죠. 생물학적 본능이 가속 페달이라면 라이프 스타일의 병원은 그 페달을 끝까지 밟게 기름을 붓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사회학 데이터들을 보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사회 구조가 요동치면서 우리 밥상 풍경이 완전히 해체됐어요. 여성의 사회 진출,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정해진 시간에 세 끼를 챙겨 먹는 전통이 무너졌죠. 맞아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간식이란 인스턴트를 주워 먹는 그레이징? 그러니까 소가 풀 뜯듯이 계속 먹는 문화가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이 데이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는 단연코 스트레스입니다. 만정적인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화학 공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당기는 거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오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자제력이 마비됩니다. 동시에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억제되고 식욕을 돋우는 그렐린이 폭발하죠. 완전히 몸이 비상사태가 되는 거네요? 뇌가 즉각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도파민을 가장 빨리 터뜨려 줄 수 있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보상 회로를 감하게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상사한테 깨지거나 마감 쫓길 때 그렇게 매운 불독볶음면이나 꾸덕한 케이크가 당겼던 거군요.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인 거죠. 자료 중에 네슬레가 독일에서 조사한 7가지 식습관 유형 데이터 나오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윤리를 중시하는 이상주의자, 가족 중심의 둥지틀기, 만성 피로에 찌든 소진된 사람들, 밥을 마시들 해치우는 쑤셔 넣는 사람들. 질보다 양, 양보다 질, 그리고 입에 들어가면 그만인 사람들까지 있죠. 네네. 고백하자면 저는 스튜디오에서 막 녹음 스케줄에 치일 때 완벽하게 쑤셔 넣는 사람으로 돌변하거든요. 흥미롭게도 데이터는 소진된 사람들과 쑤셔 넣는 사람들 그룹이 비만 위험에 가장 극심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연구의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차라리 책상 앞에서 샌드위치를 5분 만에 허겁지겁 쑤셔 넣는 게 끼니를 아예 걸러서 오후 내내 집중력 떨어지는 것보다는 생존 전략 아닌가요? 샌드위치를 빨리 먹어 치우는 게 에너지를 주니까 효율적이라는 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인간의 소화와 대사 과정은 기계처럼 연료를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식사할 때 뇌의 상상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음식을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천천히 씹으면서 뇌가 지금 영양분이 들어오니 소화액을 분비하고 만족감을 느낄 준비를 하자고 신호를 보내야 해요. 아, 뇌가 음식을 먹었다는 걸 인지할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교감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로 5분 만에 삼켜버리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못해요. 위장엔 음식이 꽉 차있는데 뇌는 나는 아직 보상받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치명적인 엇박자가 생기죠. 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뇌가 만족을 못했으니 한두 시간 뒤에 무의식적으로 다시 고칼로리 간식을 찾게 되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야, 이거 완전 뼈를 제대로 때리네요. 점심 배부르게 먹고 오후 3시만 되면 헛헛하다고 탕비실에서 과자 까먹던 제 모습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오븐 샌드위치가 호르몬 체계를 박살내는 지름길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걸 느낍니다. 불안하니까 정보에 매달리죠. 온갖 기적의 다이어트법이 쏟아지는데 과연 이 정보들 다 믿어도 될까요? 문헌들에 나타난 영양학의 역사를 보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신이 대중을 어떻게 현혹했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한 누명이죠. 아, 1961년에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요? 네, 심장병 주범으로 버터나 고기 같은 포화지방을 딱 지목해버렸죠. 그 후 수십 년간 전 세계인들이 식탁에서 지방을 쫓아내고 빈자리를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로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반세기 지나서 과학계가 다시 해보니까 심장병 원인이 설탕이랑 정제 탄수화물이었네? 우리 실수 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꿨잖아요. 버터 피하겠다고 맛없는 마가린 먹던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뼈아픈 실수였죠. 저는 최근에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글루텐 프리나 락토스 프리 트렌드 보면 딱 그 시절이 떠올라요. 영양학 트렌드는 약간 매년 백화점 쇼윈도에서 바뀌는 패션 유행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시장이 불안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글루텐 프리 식품을 볼까요? 실제로 셀리악병 때문에 글루텐을 피해야 하는 사람은 미국 인구 기준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겨우 1%요? 마트 가면 절반이 글루텐 프리 같던데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시장은 그 1%가 아니라 나머지 99% 멀쩡한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1% 특수질환용 식당이 99%의 웰빙 트렌드로 둔갑했다는 거잖아요. 내 체질에 맞지도 않는 비싼 옷을 유행이라고 억지로 입는 꼴이네요. 락토스 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포유류는 이유기지가면 락타제 효소 분비가 멈추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성인이 우유를 소화시키는 건 불과 7,500년 전에 생긴 진화적 돌연변이일 뿐이죠. 아, 유당불내증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군요. 네, 그런데 시장은 이걸 마치 극복해야 할 질병인 것처럼 프레이밍해서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팩트 폭격이네요. 하지만 이 수많은 정보가 다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과학은 유용하죠. 전 자료 중에 커피랑 향신료 데이터가 참 반가웠어요. 네, 검증된 지식은 무기가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아데노신 결합을 방해해서 각성시킨다거나 항산화 물질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죠.
시나몬이나 페퍼민트 향기가 뇌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활발하고요. 결국 맹목적인 믿음이 문제네요. 무작정 유행을 따를 게 아니라 인체 대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판적으로 보는 정보 문해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마트에 가면 1+1 정크푸드랑 냄새에 홀리잖아요. 이 거대한 환경을 혼자 이겨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지점이 자료들의 최종 결론인데요. 지금 전 세계 공중보건 정책은 치료에서 철저하게 예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비용 때문인가요? 네, 병 걸린 후 고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으로 국가 정책의 축이 이동하고 있죠.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시스템 개입 방식이 크게 규제와 넛지로 나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책이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거시적인 결정이 어떻게 내 식탁을 바꾸는지 보려는 건데요. 네, 델마크 비만 3사례가 강제 규제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세금을 매기면 건강한 걸 먹을 줄 알았는데 저소득층 식비 부담만 폭증하고 국경 넘어서 사재기하는 부작용이 터졌죠. 인간 분성을 억누르면 반발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현대 정책은 넛지에 주목합니다. 선택권은 보장하되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환경 구조를 재설계하는 거죠. 아, 행동경제학의 그 넛지군요. 마트랑 식당 사례가 진짜 기발했어요. 구내식당 동선상 가장 눈에 띄는 첫머리에 샐러드를 두고 디저트는 계산대 구석에 숨겨두면 칼로리 섭취가 마법처럼 줄어듭니다. 인지적 편향을 역이용하는 거죠. 카트 안에 신선 채소 전용 칸을 만드는 것도 대박이었어요. 빈 공간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껴서 무의식적으로 채소를 담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지력은 오후면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거든요. 하지만 물리적 환경은 늘 그 자리에 있죠. 건강한 길의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길엔 허들을 만드는 게 시스템적 예방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걸 당장 우리 집 주방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개인 환경을 넣지 않은 겁니다. 식탁 한가운데나 냉장고 첫 칸에 방울토마토를 배치하고 감자칩은 의자 발꿈 올라가야 닿는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세요. 아, 귀찮아서 안 먹게 마찰력을 높이는 거군요. 네, 지형지물을 바꿔서 생물학적, 사회적 조종에 맞서는 첫걸음이죠. 오늘 정말 머릿속에 묵직해지네요. 메뉴 하나 고르는 순간 이면에는 수조마리 미생물의 투쟁, 스트레스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 유행으로 포장된 정보, 그리고 환경 설계의 넛지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을 해부해 봤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접하셨으니 이제 마트매들을 지날 때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배고픔인지, 미생물이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넛지 때문인지 한 번쯤 날카롭게 질문해 볼 힘이 생기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는 만큼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입맛이 어머니 세대의 영양 상태로 이미 세팅되어 있고 장속 박테리아가 뇌에 지시하고 있으며 넛지가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면 과연 오늘 저녁 식사에서 온전한 나만의 자유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될까요? 식탁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